평화주의자가 전쟁광이 됐다. 영국 BBC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마크롱이 러시아에 쌍지팡이를 짚고 나서는 배경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지난 2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수도 파리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국제회의를 주최한 뒤 서방 지상군 파견을 거론해 유럽 전체를 발칵 뒤집어놨습니다. 미국을 비롯해 유럽 일부 국가, 북대서양 조약기구는 러시아와의 직접 충돌에 대한 우려 때문에 즉각 부인에 나서기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크롱 대통령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 7일 자국 정당 지도자와의 회의에서 러시아군이 키이우와 오데사에 진격하면 개입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파병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마크롱 대통령이 러시아에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대응하는 이유가 서아프리카 국가 니제르 때문이란 주장이 나왔습니다. 튀르키예 매체 데일리 사바는 지난달 14일 프랑스의 최근 입장 변화는 니제르를 러시아에 빼앗긴 것에 대한 복수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니제르는 한때 프랑스의 식민지였을 뿐 아니라 서아프리카 지역 핵심 파트너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군사 쿠데타가 발생한 후 러시아 국기를 개항하는 등 서방 국가에 대한 적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민간 용병 기업 바그너 그룹을 내세워 직접 분쟁에 개입하며 이권을 챙겼습니다. 니제르의 주요 경제 파트너인 프랑스는 이러한 변화에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니제르는 프랑스의 원자력 에너지 수요를 위한 주요 우라늄 생산국이기 때문입니다. 1958년 니제르가 독립한 이후 프랑스는 우라늄에 대한 특권적인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니제르와 1년의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프랑스는 우라늄에 대한 대가로 군사안보, 시장 및 개발 지원 등의 보장을 약속했죠. 프랑스는 니제르에서 3개의 광산을 운영하며 우라늄을 채굴했습니다. 그러나 니제르는 지난해 7월 프랑스에 대한 우라늄 수출을 중단했고 프랑스가 운영하는 광산 업체들 역시 문을 닫았습니다. 전력의 70%를 원자력에서 얻는 프랑스는 18개의 발전소에서 분산된 56개의 원자로를 운영합니다. 이를 위해선 매년 평균 약 8,000톤의 천연 우라늄이 필요하죠. 2000년대 초 프랑스 땅에서 우라늄 추출이 중단됐고 프랑스는 더욱더 우라늄을 수입에 의존하게 됐습니다. 니제르 우라늄의 수입이 막히자 마크롱 대통령은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2022년 7월 몽골을 시작으로 지난해 1월 우라늄 생산량 1위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을 방문해 수입 다변화에 힘을 쓴 거죠. 하지만 올해 들어 우라늄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세계 에너지 시장 인사이트 24-25에 따르면 지난 1월 9일 팔산화삼 우라늄 가격은 파운드당 92.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2배 이상 오른 것으로 지난 2007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우라늄 현물 가격은 올해 파운드당 105달러, 내년에는 115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프랑스 입장에선 니제르 우라늄이 아쉬울 수밖에 없는 순간이죠. 또 니제르에서 발생한 쿠데타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추진해온 아프리카 대외 정책 전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프랑스 식민지 독립 후 태어난 최초의 국가 원수인 마크롱 대통령은 평등 외교를 표방해왔는데요. 취임 첫 해인 2017년 그는 부르키나파소 수도 와가두구에서 아프리카에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겠다고 연설하며 프랑스 아프리카에 새로운 국면을 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2019년 식민지 잔재란 비판을 받던 서아프리카 8개국 지역 공용화폐 세파프랑 폐지, 르완다 대학살 책임 인정 등 자신의 발언을 실천했습니다. 지난해 3월에는 아프리카의 프랑스 개입을 의미하는 프랑카프리크가 끝났다고 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칠러 성향의 군부가 잇따라 쿠데타에 성공하면서 프랑스의 입지는 점차 약화됐고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율도 하락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최근 여론조사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 르네상스의 지지율은 극우 정당 국민연합보다 10%포인트 낮게 나왔습니다. 재선 당시 40%를 넘겼던 마크롱 대통령 지지율도 20-30%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수준입니다. 이상 여의도TV였습니다.